중국이 건설한 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캄보디아, 파키스탄, 라오스, 케냐,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미얀마까지 무려 9개국 2억 명이 죽음의 공포 앞에 섰어요. 보증기간이 끝났다. 추가 차관 계약하면 고쳐준다. 1대1로 사업으로 가난한 나라들을 유혹해놓고 문제가 생기자 더 큰 대가를 요구하는 중국.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항구와 경제 주권을 빼앗으려는 냉혹한 계산이었습니다. 유럽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고 미국은 중국 문제라며 선을 그었어요. 일본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전 세계가 외면한 그 절망적인 순간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고쳐드릴게요. 조건은 없습니다. 한국이 던진 이 한마디에 전 세계가 눈물을 흘렸어요. 70년 전 한국전쟁 때 받은 도움을 이제 세계에 갚을 때라고 했습니다. 군 공병대 3,000명, 대기업 기술진, 은퇴한 엔지니어들까지 한국 전체가 하나의 구조팀이 되었어요. 광화문 광장에는 자발적 모금 행렬이 이어졌고 할머니들은 생활비까지 털어 성금을 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왜 도와요? 괜찮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이제 세계를 구하러 나선 이 놀라운 이야기. 2억 명의 생명을 구한 기적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UN 재난대응팀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에밀리아 로페즈입니다.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믿기 힘든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9개국에서 동시에 댐 균열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파키스탄, 라오스, 케냐,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미얀마까지 총 6천만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죠.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이에요. 모두 중국이 건설한 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엔지니어로서 20년간 일해왔지만 이런 규모의 재난은 처음이었거든요. 6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대부분이 벨트로드 이니셔티브 사업으로 건설된 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반응이었죠. 보증기간이 끝났다는 게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대신 추가 차관을 제공하고 항구 운영권을 넘기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거래를 하겠다는 건가요? 국제사회의 반응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유럽연합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적거렸고 미국은 중국 문제라며 선을 그었어요. 일본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공포에 떨고 있을 텐데 우리는 여기서 회의만 하고 있다니요. 다음날 아침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화상으로 참여했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예산 확보가 어렵다, 정치적 부담이 크다, 중국과의 마찰을 피해야 한다. 이런 말들만 오갔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어요.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문제예요. 하지만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에서 새로운 균열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어요. 72시간 내 붕괴 가능성이 높다는 현지 보고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상사에게 현장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로페즈.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댐 근처에 가는 건 자살행위예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가서 실상을 파악해야 해요. 이틀 후 저는 라오스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6천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라오스 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라오스 아타프주에 도착한 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의 콘크리트 벽에는 거대한 균열이 마치 번개처럼 뻗어 있었어요. 저게 정말 댐인가요? 저는 현지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어요. 댐 주변 마을 주민들은 이미 공포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소중한 물건들을 챙기며 대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다는 게 문제였죠. 중국 기술자들은 어디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모두 철수했어요.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현지 엔지니어 소바 씨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내부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부실 시공이었어요. 콘크리트 배합비가 잘못됐고 기초 공사도 엉성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설계 기준보다 30% 부족한 철근, 품질이 떨어지는 시멘트, 그리고 부실한 집안 조사까지. 모든 것이 엉망이었어요. 왜 이걸 묵인했나요? 반대하면 계약이 취소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업에 모든 걸 걸었거든요. 저는 긴급히 구조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끔찍했어요. 72시간 내 붕괴 가능성이 80%였습니다. 하류에 사는 13만 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죠. 유엔 본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지만 중국의 대답은 여전했습니다. 보증기간이 지났으니 우리 책임이 아니다. 돈이 없으면 알아서 하라. 저는 분노했습니다. 13만 명의 생명보다 돈이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그날 밤 댐 근처에서 머물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균열이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었어요. 물이 새어나오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일 아침이 고비예요. 소바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긴급 지원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똑같았어요. 모두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13만 명을 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구조팀 파견을 공식 발표한 것이었어요. 정말인가요? 저는 유엔 본부 연락을 받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이 긴급 구조팀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외면하는 상황에서 한국만이 손을 내민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조건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틀 후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한국 구조팀이 라오스에 도착했어요. 총 150명의 엔지니어와 구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팀을 이끄는 김정호 박사가 제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로페즈님. 한국에서 온 김정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엇을 원하나요? 김정호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모든 나라가 조건을 내세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한국팀은 도착하자마자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댐을 점검하고 응급보강 작업을 시작했어요. 현지 주민들도 이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냥 도와주는 거래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한국팀이 정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도우려 했어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왔고 젊은이들은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엔지니어들 주위를 맴돌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고맙습니다, 아저씨들. 아이들이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김정호 박사가 제게 말했어요. 우리나라도 어려웠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죠. 저는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20년간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나라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희망을 품고 있던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긴급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로페즈님, 대변입니다. 캄보디아와 케냐에서도 댐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뭐라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에서도 같은 문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멘털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라오스 하나도 벅찬데 다른 나라들까지 위험에 빠진다니요. 보고서를 받아보니 더욱 끔찍했습니다. 총 7개국, 피해 예상 인원이 2억 명에 달했어요. 모두 중국이 건설한 댐들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김정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같은 설계, 같은 시공사, 같은 문제점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말이죠. 중국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각국에 똑같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차관을 연장해주고 항구 운영권을 넘기면 도와주겠다.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처럼 빚에 덫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뻔했어요.
2억 명의 생명을 인질로 경제적 지배권을 확장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각국 정부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는 중국 없이는 경제가 무너진다며 고민했고, 케냐는 이미 빚이 너무 많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댐들이 서로 연결된 수계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나가 붕괴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댐들도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만약 메콩강 상류댐이 터지면? 제가 물었습니다. 하류댐들이 연달아 무너질 겁니다. 도미노처럼 말이죠.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동남아시아 전체가 거대한 홍수에 휩쓸릴 수도 있었습니다. 밤늦게 김정호 박사와 대책을 논의했어요. 한국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왜 나서지 않는 걸까요? 정치적 부담 때문이겠죠.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각 댐마다 붕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이었어요. 대통령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저는 김정호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받은 은혜를 이제 갚을 차례라고 하셨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이제 세계를 구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어요. 한국의 결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군 공병대 3,000명이 즉시 파견 명령을 받았고, 삼성, 현대, 포스코 같은 대기업들이 자원에서 기술진을 보냈어요. 심지어 은퇴한 엔지니어들까지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광화문 광장에는 자발적 모금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대학생들은 수업을 미루고 통역 봉사에 나섰고, 주부들은 구호 물품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도와야지. 한 할머니가 1,000원짜리 몇 장을 모금함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생활비 아니세요? 괜찮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지. 한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구조팀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업들의 대응도 신속했어요. 현대건설은 즉시 중장비를 실은 수송기를 띄웠고, 포스코는 긴급 보강용 철강제를 무상 제공했습니다. 삼성은 최신 드론 기술로 댐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나섰어요. 이 모든 게 무료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푼도 받지 않아요. 유엔 본부에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한 나라가 이렇게 대규모로 국제 구조 작업에 나선 건 전례가 없었거든요. 한국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틀 만에 한국에서 파견된 인원이 1만 명을 넘었습니다. 각 나라별로 전문팀을 배치하고 24시간 교대로 작업에 들어갔어요. 저는 기록했습니다. 오늘 국가 전체가 하나의 구조팀이 되었다. 한국팀이 각국에 파견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처음에 한국팀 입국이 거부당했어요. 중국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거리로 나섰어요. 우리가 함께 싸운 형제들을 막을 수는 없다. 80세가 넘은 노병들이 시위를 벌이자 정부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했을 때 수만 명이 환영 집회를 열었어요. 케냐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사이 전사들이 한국팀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어요. 형제들을 지키겠다. 족장 올레마이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야생동물이 작업 현장에 접근했을 때 마사이 전사들이 창과 방패로 막아냈어요. 심지어 사자떼와 맞서기까지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눈물겨운 재회가 있었어요. 한국전 참전용사의 손자 아베베 씨가 한국 엔지니어 박철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싸웠어요. 늘 한국 이야기를 해주셨죠. 정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끌어안고 울었어요. 70년 전 인연이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방해가 심했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한국팀 활동을 제한하려 했어요. 하지만 현지 주민들과 일부 군 장교들이 몰래 도왔습니다. 밤에 작업하세요. 우리가 망을 봐드릴게요. 결국 밤낮 없는 작업으로 댐 보수에 성공했어요. 라오스에서는 소밭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술자가 아니라 형제 같았어요. 방글라데시에서는 홍수 피해를 겪은 마을 주민들이 한국팀을 위해 직접 음식을 해줬어요. 우리도 가난하지만 고마운 마음만은 전하고 싶어요.
각국에서 비슷한 감동이 이어졌습니다. 돈이나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 한국팀을 보며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었어요. 저는 현장 곳곳을 다니며 이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70년 전 도움받은 나라가 이제 세계를 구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국제연대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고비는 방글라데시 티스타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댐이자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붕괴까지 6시간 남았습니다. 현지 엔지니어가 떨린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하류에는 160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다카를 포함한 주요 도시들이 모두 침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한국팀 총책임자 김태영 박사가 긴급 작전을 지휘했어요. 수문을 수동으로 열어야 합니다. 자동 시스템이 먹통이에요. 너무 위험해요, 박사님. 동료들이 만류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1600만 명을 살려야 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와 일본에서도 구조팀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우리도 돕겠습니다. 인도팀 리더가 말했습니다. 한국 혼자 짊어질 짐이 아니에요. 일본팀도 합류했습니다. 3국 연합 작전이 시작됐어요. 한국팀이 수문 개방을, 인도팀이 주민 대피를, 일본팀이 기술 지원을 맡았습니다. 김태영 박사가 직접 댐 상부로 올라갔어요. 수문 조작실까지 가는 길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구간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박사님. 제가 무전기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반드시 해내겠어요. 작업 도중 큰 균열이 더 벌어지면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졌어요. 김태영 박사가 머리를 다쳐 쓰러졌습니다. 박사님, 팀원들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김태영 박사는 일어나며 말했어요. 작업을 멈추지 마세요. 1600만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피를 흘리면서도 수문 개방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수문이 열렸어요. 1번 수문 개방 완료. 하지만 아직 5개가 더 남았어요. 시간은 촉박했고 댐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3국 팀원들이 생명을 걸고 작업했어요. 마지막 수문이 열리는 순간 댐 전체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물이 안전하게 방류되기 시작했어요. 1600만 명이 구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국제연대다. 모든 댐이 안정화된 후 전 세계가 놀라운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총 2억 명의 생명이 구해진 것이었어요. 유엔 총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193개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사무총장이 단상에 올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헌신적 노력으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명 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대표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어요. 5분간 이어진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한국은 특별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의 답사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70년 전 어려웠을 때 받은 도움을 이제 갚았을 뿐이에요. 각국이 중국과의 불공정 계약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말했어요. 한국 모델을 새로운 국제협력 표준으로 삼겠습니다. 케냐 대통령도 동참했어요. 조건 없는 도움, 이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중국은 국제적 고립에 직면했어요. 빚의 더외교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엔 본부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제공한 게 아니었다. 희망을 나눠준 것이다. 돈으로 지배하려는 나라와 마음으로 돕는 나라의 차이를 세계가 목격했다. 6개월 후 구조된 각국에서 감사 편지가 쏟아졌어요. 파키스탄 아이들이 태극기를 그린 그림을, 케냐 마사이족이 전통 방패를, 에티오피아에서는 커피를 보내왔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라오스에서 온 편지였어요. 형님들이 우리를 구해줬어요. 우리도 언젠가 다른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저는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강을 지배하려는 자가 아니라 강을 나누는 자. 한국은 기술 강국을 넘어 도덕 강국이었다. 오늘 세계는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다. 2억 명을 구한 기적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중국 1대1로 댐 사태와 한국의 기적 같은 구조활동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깨끗한 물과 안전한 댐. 하지만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부실한 댐 건설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2억 명의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 나타난 한국의 모습을 보셨죠?
조건 없는 도움, 70년 전 받은 은혜를 갚겠다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연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 조건 없이 손 내미는 것의 소중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보여준 아름다운 마음이 더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뜻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눈부신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